아, 사회와 경제 제9주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간시험을 봤습니다. 지금 강의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8주차에 우리가 중간시험을 봤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제9주차 공공지출에서의 경제성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용 편익 분석이죠. 지금 이 맥락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 과목의 이제 기본적인 취지가 제5주차에 공부했던 이 적정분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정분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적정분배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이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이 과목의 기본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주 제5주차보다는 그 이전 주에는 이 적정분배에 관련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들을 공부를 했고, 제5주차에 이제 적정분배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제6주차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까지 공부하는 내용들이 적정분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지출 측면이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제도다 이렇게 해갖고 제6주차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7주차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까지 공부하는 것이 사회보장을 제외한 여타 정부 지출 그리고 예산제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10주차, 11주차 이 2주차는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조세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다시 말하면 조세 정의 이런 그 조세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 12, 12주차부터는 그걸 둘러싼 일반적인 이제 그것이 재정 정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출 측면의 이제 두 번째 부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이 과목이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재정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공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재정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 살림, 국가 재원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둔 그런 이론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조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와서 그 관점이 이제 약간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라 살림을 이제 윤택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수입을 이제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지출을 이제 최소화하고, 다시 말하면 효율적으로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 나라 살림이 이제 건전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공경제가 이제 후자란 말이죠. 후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7주차하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 공공경제학적 측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10주, 11주차 공부할 것은 재정학적인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주, 7주, 9주, 그러니까 3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공공경제학적인 그런 차원이다, 시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10주, 11주, 2주차 공부하는 것은 전통적인 재정학적인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주차에 공부했던 것이 가장 이제 소득 재분배, 적정 분배에 도달하기 위한 아주 직접적인 그 목표를 가진 그런 수단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주차에 공부한 것은 그 사회보장제도를 제외한 여타 이제 정부 지출 예산제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런 지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공공지출의 경제성을 분석해보자. 가능하면 이제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같은 이제 투입을 하더라도 이제 산출을 극대화, 인풋이 이제 동일하다면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웃풋이 동일하다면 인풋을 극소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이제 비율의 문제가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여러 대안들을 이제
비교 평가할 때 여러 대안들 중에 이제 대안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두 개 이상 복수의 대안들이 있을 때 그 대안들을 이제 비교 평가하는 기준이 뭐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두드러진 전통적인 그런 기법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거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책으로 보면 이제 우리 목차편에 보면 제3편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제2편 내용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제2편에 이제 6장에서 적정분배 기초이론을 공부했고 그다음 7장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이제 정부지출과 예산제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제9장이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치면은 254페이지부터입니다. 254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분량이 좀 많죠.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강론에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검색 엔진 같은 거 찾아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제 이미지 같은 걸 찾아봐도 비용 편익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정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하는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공공사업의 대안들을 이제 비교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제 광역, 서울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까? 이 방법을 놓고 본다고 볼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벨트웨이, 다시 말하면 이제 순환 고속도로, 이걸 우리가 그러면 건설해보자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GTX, 그죠? 광역, 지하철, 광역 고속 지하철을 우리가 이제 구상해서 GTX A, B, C 노선이 이번에 검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순환 고속도로를 확충하자 하는 A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면, 또 B 대안은 광역 철도망을 확충하자 이런 B 대안이 있습니다. A 대안과 B 대안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 이걸 볼 때 이제 가장 역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그 관점은 역시 비용 편익 분석이죠. 어떤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어떤 것이 많은 편익을 주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용과 이제 편익을 이제 비율을 보는 거죠. 편익을 이제 비용으로 나누어서 그 비율을 비교해 가지고 그 비율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 대안을 A 대안, B 대안, 광역 고속도로 확충, 광역 철도망 확충, 이 두 대안을 놓고 이제 비용 편익 분석하는 거죠. 요거 할 때 이제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 5년, 10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GTX 같은 거는 거의 한 20년이 걸리는 굉장히 큰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그 물가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총 비용, 총 편익을 합산할 때 그 비용 편익을 그냥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현재 가치로 전환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되고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지금 말한 것처럼 순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갖다 주는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변동률 이런 거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잘 요약이 돼 있는데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 책에서 이제 물론 한 50페이지 정도 할애가 돼 있지만 이 책도 사실 내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충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식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좀 보고서 같은 것도 좀 내려서 읽어보고 아니면 요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또 전문 또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목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과목을 해서 3학점 동안 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단 말이죠. 대학원에 가면 이 과목을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 책들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읽어보면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려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내용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검색을 해서 좀 더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책을 구해서 좀 더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의 개념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보면 이제 254페이지에 되는 거죠. 254페이지에 가면 자, 비용 편익 분석 개념이 나옵니다. 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공공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이라는 거죠. 비용. 그리고 편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사업의 결과 얻게 되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 요거는 이제 편익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베네핏, 이런.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비용 편익 분석이 되는 거고, 영어로 말하면 Benefit Cost Analysis 돼가지고 줄여서 BC 분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BC 분석. 그러니까 이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죠, 비율. 그러니까 이제 그 편익 나누기 비용의 그 비율, 그 분석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죠. 각 대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측면들, 성격들 가운데 하나가 각 대안들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또 편익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제 거기 들어가는 순 경제적인 것만 보는 거죠. 사회적인 이런 거는 빼고 문화적인 이런 걸 빼고 오로지 이제 경제적인 총 비용이 얼마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좀 산출하기가 쉬울 거란 말이죠. 들어가는 예산을 이제 합산을 하면 되니까 그 예산을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뭐 10년치 사업을 합산하면 되니까 비용은 의외로 산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편익은 문제 상당히 어렵죠. 10년 뒤에 공사가 끝나고 공공사업이 끝나고 이제 그것부터 나오는 그 경제적인 이익, 요게 한 100년 간다고 볼 때 100년치 편익을 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쫙 합산을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이 너무나 기본이 되는 그런 기법이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민간 부문에서 하는 사업들은 뭐 의외로 뭐 이렇게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LG에서 무슨 새로운 폰을 만들었다. 그럼 그 폰을 만들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광고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그걸 팔아서 나오는 이익, 이렇게 하고 나누면 딱 나오니까 민간 부문에서 비용 편익 분석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공공 영역에서 공공 부문에서 공공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은 상당히 어렵고, 특히 비용보다 편익 그 산출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총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재정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 왔었다. 재정학, 아까 말한 것처럼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세를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이 걷어들일까 하는 조세 이론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었다가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이런 뭐랄까 나라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용,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느끼는 만족도를 극대화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후생경제학, 이게 이제 바로 후생경제학이죠. Welfare Economics, 우리가 말하는 복지경제학이라는 거죠. 이런 복지경제학이 후생경제학의 영향을 받아서 수입 측면보다는 지출 측면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공공경제학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오늘날 퍼블릭 이코노믹스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재정학은, 전통적인 재정학은 주로 거시경제학적으로 조세이론, 뭐 조세 부담률, 뭐 국민 소득에 대한 뭐 조세 부담률 증가에 무슨 뭐 기여도,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적 그런 관점이었다면, 공공경제학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지출의 효율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최대한
최대의 그 편익을 얻을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미시경제학으로 다시 미시경제학으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대안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항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예? 영어로 대안이라는 말이 alternatives 이렇게 복수를 쓴단 말이죠. 대안은 항상 두 개 이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 그럼 그것을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비교해가지고 A 대안이냐 B 대안이냐 그냥 하나 이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이제 비교를 면밀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가장 일반화된 그런 기법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순수하게 오로지 이제 그 경제학적인 그런 것만 이제 보는 게 경제적인 것만 이제 경제적인 비용과 경제적인 편익만 보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검증 가치만 우리가 이제 합산하면 이제 비용이 산출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공공사업들은 이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꼭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강 교량을 하는 것을 한다. 지금 뭐 건설 중인 올림픽 아니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월드컵 대교 건설하는데 드는 그 공사비가 얼마냐? 예를 들면 뭐 3천억이 들었다. 그럼 3천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이제 합산이 쉽지만 그 월드컵 대교를 개통했을 때 얻게 되는 사회 심리적 그 경제적 그 편익도 사실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뭐라고 교통 분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그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가양대교나 성산대교의 교통량을 얼마나 흡수하고 분산해 줬느냐 하는 이런 정도. 그래 하루에 이제 차량이 몇 대 통과하는지를 이제 대수를 세보고 그 옛날에 이제 가양대교나 이제 성산대교의 그 차량 통행 대수를 비교를 해갖고는 차량이 얼마가 교통 분산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간접적으로 해서 경제적 편익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제적 편익 외에도 사회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뭐 도시 미관이 훨씬 좋아졌다. 그 다음에 그 월드컵 대회 건너가면 월드컵 공원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졌다. 그 녹지에 대한, 그 다음에 월드컵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게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경제적인 것까지 이제 그 편익에다 합산시키는 그런 개념을 이제 효과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 편익 분석보다 뭐가 다릅니까? 비용은 똑같지만 편익과 이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편익은 순전히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익만을 이제 보는 것이라면 효과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 플러스 사회 심리적 문화적 여타 정치적 여러 가지 그런 영향까지 이제 감안한 것이 바로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과 이거는 BC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EC 분석이라고 하지. Effectiveness Cost Analysis다 이렇게 해서 EC 분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회학이랄지 뭐 심리학이랄지 이런 쪽으로 가면 이런 효과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지금 그 비용 효과 분석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다른 과목 뭐 시험 문제에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요지만 정확히 알면 지금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비용은 똑같이 경제적인 비용만 이제 보더라도 산출 측면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본 것이라면 비용 효과 분석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기타 사회 심리적인 등등 이런 이익까지 감안한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요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안 작성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또 혹시 여러분들이 좀 보충하려면 우리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검색해서 좀 보충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하려면 A 대안과 B 대안 가운데
또는 CD안 여러 대안들 가운데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내가 대안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이게 이제 적용 가능한 거죠. 자, 첫째는 후생이라고 하는 것이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있네. 공공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또 이제 같은 사람이라도 이익을 좀 덜 보고 또 많이 보고 손해도 좀 손해를 덜 보고 많이 보고 이런 다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후생의 손해와 이익이 교차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손해와 모든 들의 이익을 합산을 해가지고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면 이것을 우리는 순증이요. 순수한 증가라는 거죠. 증가분과 감소분을 합산을 해갖고 그것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순증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수가 나온다.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면 순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손해와 이익을 합산을 해가지고 플러스가 나온다. 순증일 때만 순증. 네트 인크리스일 때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분명하고 당사자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보정해 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존재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전제가 보정 장치, 보상하고 바로 잡는 보정 장치가 존재한다. 이게 첫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제 잠재 가격이 시장 가격에 근접한다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거 비용이라고 해서 그나마 이제 경제적으로 산출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특히 이 편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경제적 수치로 이렇게 산출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편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 어떤 이익을 이제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잠재 가치다, 잠재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재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시장 가격과 근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 다시 말하면 이제 올림픽 대교를 차량이 통과할 때 예를 들면 뭐 서울에는 없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교량이 있잖아요. 그 다리를 건널 때 이제 통행료를 받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통행료가 예를 들면 이제 편도 기준으로 해서 한강다리 한번 건드렸는데 편도 예를 들면 뭐 통행료가 500원이다. 그렇게 할 때는 월드컵 대회 건너는 다리 차량 대수가 뭐 10,000대다 그러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재 가격하고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혀 이제 시장 가격이 없는 그런 이런 것들은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잠재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항상 잠재 가격을 우리가 설정할 때 시장 가격에 준해서 가능하면 이제 근접하도록 잠재 가격을 정하긴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면 이제 근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면 비용 편익 분석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A 대안과 B 대안에 예를 들면 얻게 되는 편익이 잠재 가격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예를 들면 KTX 서울 부산 요금이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럼 고속버스 그러면 KTX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한 35,000원 정도 되면 이제 고속버스가 35,000원이다 이러면 거기 상응해갖고 KTX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쾌적하고 하니까 한 5만 원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KTX 요금을 이제 시장 가격에 준해갖고 잠재 가격을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잠재 가격이 이제 시장 가격에 근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지출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대교를 건설함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땅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거기 무슨 주유소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경제 이런 게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인근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걸까지 고려하게 되면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용 편입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죠. 모든 건 이제 외부성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할 때만 비용 편입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비용 편입 분석의 절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8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비용 편입 분석의 절차는 우리가 표준적인 의사결정 절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준적인 의사결정, 스탠다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 예를 들면 뭐 광북 강변도로와 올림픽도로 사이에 그 한강 교량이 무슨 좀 부족해서 이게 서로 이제 강북은 막히고 강남은 안 막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균질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 그럼 다리를 건설하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대안을 이제 개발하죠. 대안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2개 이상 대안을 개발하고 그리고 각 대안별로 비용과 이제 편익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그걸 비교를 해갖고 최적 대안을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표준적인 의사결정이란 말이죠. 이런 절차를 거쳐가는 겁니다. 자, 첫째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해당 사업을 함으로 해갖고 그 사업으로 인한 그 잠재적인 수익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잠재적인 수익자와 피해자를 파악합니다. 수익자, 베네피셔리 하고 피해자, 예를 들면 그 도로를 건설함으로 해서 뭐 GTX를 건설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그 아주 지하 깊숙이 이제 그 터널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또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어떤 GTX 여기 생기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지만 여기 꼭 생겨야 되는데도 안 생기는 사람들은 또 손해를 보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수익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예를 들면 뭐 그 사업에 드는 이제 그 비용을 분담하는 조세 납부자, 일반 국민도 이제 일종의 비용 부담자라고 볼 수 있지만 당장 어떤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자와 피해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대안을 검토해요. 대안 지금 말한 것처럼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방안, 대안 서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 우리 그래서 이거를 얼터너티브다. 바꿔도 A 대안을 B 대안은 이게 A 대안, B 대안 이게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건 안 되죠. GTX로 할까 아니면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할까 이런 이제 두 가지 대안을 이제 검토를 해요. 그럼 이 대안을 검토할 때도 여러 모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합리 모형 모든 대안들을 개발해보자. 1000개든 10,000개든 하여튼 대안들을 다 마련해보자 라고 하는 합리 모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모든 대안을 개발하다 보니까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좋습니까? 그야말로 최적이죠.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런 또 너무 또 이게 세분하다 보면 또 선택하는 데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점증 모형이죠. 옛날에 하던 것을 이제 조금 보완해 가지고 항상 외국의 사례를 보면 뉴욕 광역 도시를 봐도 그 뉴욕 광역 도시가 시카고나 이런 LA나 이런 미국의 대도시 아니 유럽의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도 커지면은 항상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없더라. 결국은 외곽 순환 고속도로 아니면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 철도망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안을 이것저것 많이 개발할 거 없이 그냥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가지고 조금 보완해갖고 그냥 대안을 만듭시다. 그냥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점증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증 모형의 좋은 점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고 사람들이 사고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역시
뭐랄까, 큰 변화, 획기적인 뭐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잘 돼봐야 그러면, 런던 정도, 파리, 그 다음에 뉴욕, 시카고 정도 되겠지 뭐. 더 이상 뭐, 아주 이상적인 건 나올 수 없어요. 그 이상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형들을 감안해가지고 우리는 대안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대안들이 가져올 잠재적인 효과를 검토하는 거예요. 잠재적 효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뭐 일단 잠재적 효과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편익이 물론 크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무슨 뭐 비용 면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큰 대규모 사업이라고 그러면 뭐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KTX랄지 무슨 우리가 인천공항 신공항 건설 같은 것은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드는 비용을 우리 현 세대가 다 부담하기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요것을 여기 채권으로 발행해가지고 다음 세대도 좀씩 나눠서 부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교통 영향 평가도 해봐야 되고 무슨 우리가 말하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말 예타 그죠? 예비 타당성 평가, 예타 평가도 해봐야 되고 이런 대안들이 갖는 잠재적 효과를 이제 검토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효과를 주로 편익부터 먼저 이제 측정을 해야 돼요. 사업 중에서 이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금전적인 효과를 측정합니다. 편익만 측정한다는 거죠. 비금전적인, 사회심리적인 이런 것들은 비용 편익이 안 들어가고 이제 사회적인 효과니까 여기서는 금전적인 효과만 보겠다는 거죠. 비금전적인 효과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로지 금전적인 효과만 보자. 그 다음에 할인율 적용한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화폐 가치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인플레를 통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론 디플레를 통해서 화폐 가치가 오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 내내 기간 동안 물가가 올랐지 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잠깐 뭐 내린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요. 그래서 결국은 할인율은 대체로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우리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런 할인율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통념상의 그런 사회적 할인율이란 말 많이 쓰죠. 개별적인 것은 무슨 회사끼리 뭐 돈을 빌려주고 할 때 뭐 적용하는 금리, 은행끼리 뭐 한국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리, 이런 금리들은 이제 개별적인 그런 할인율을 적용하겠지만 사회적 할인율은 이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이제 인정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표준 이자율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 금통위에서 우리가 시기별로 이제 표준 이자율을 정하잖아요. 그 표준 이자율을 정하는 게 이제 그런 게 할인율이 되는 거죠. 이 할인율을 적용해야지만 모든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들었던 돈, 미래에 들 돈, 요거를 이제 과거에 들었던 돈은 조금 올려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 거고, 미래에 들 돈들은 조금 낮춰서 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인율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비용과 편익을 이제 각각 합산하는 거죠. 지금 할인율을 적용한 총편익, 할인율을 반영한 총비용, 요거를 이제 각각 이제 구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해야 돼요. 민감도 분석은 말 그대로 얼마나 민감하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용을 조금 줄였을 때 편익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비용을 조금 줄여도 뭐 편익이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러면 비용을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근데 비용을 조금 줄이는데 편익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비용을 줄일 수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좀 같은 편익을 위해서 같은 비용을 갖고 같은 편익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용마다 편익마다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개수란 개수. 편익과 비용 사이의 상관 개수. 이를 말하는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그런 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죠.
민감도 분석이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탄력성, 뭐 수요 탄력성, 뭐 공급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는 무슨 뭐 개수 분석 이런 식으로 개수 상관계수가 이게 얼마나 수치가 큰가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이렇게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비용과 편익을 약간씩 이제 뭐랄까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민감도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대안을 선택하면 돼요. A, B, C 대안들 중에 최종적으로 대안을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느 게 편익을 많이 주느냐를 일단 봅니다. 어떤 게 광역 고속도로 아니면 순환 고속도로, 그다음에 광역 철도망, 어떤 것이 우리 수도권 인구 2,500만 수도권 인구한테 많은 편익을 주느냐, 그걸 일단 봐야 돼요. 역시 GTX가 낫겠네 이렇게 이제 그럼 일단 GTX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그러면 GTX가 나오는데, 그럼 GTX에 드는 비용은 얼마냐? 아이고, 근데 GTX에 드는 비용이 확실히 편익은 큰데, 비용이 광역, 뭐랄까, 이 고속도로보다, 순환 고속도로보다 편익이 2배가 비용이 2배가 드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고, 그러면 가만 보자. 그러면 비용이 2배가 드는데 편익도 2배냐? 근데 편익은 2배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다시 뒤집히는 거죠. 광역, 그러면 철도망이 아니라 순환 고속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순편익이 큰 걸 우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편익을 선택을 하지만 또 순편익이 같다면은 이제 편익과 비용 비율을 봐서, 비용을 얼마든지 또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민자 유치를 하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부 자금으로 부족하다, 이런 민자 유치를 하냐, 이런 걸 봐가지고, 또 민자 유치를 하자, 이렇게 되더라도, 또 그럼 민간에서 그걸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냐, 거기서 어느 정도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걸 또 봐야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거. 이런 8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의 절차입니다. 절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지금, 259페이지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그 절차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볼 것이, 비용 편익의 유형이죠. 비용 편익의 유형을 보면, 자,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순전히 이제 화폐 가치로만 들어가는 금전적인 비용 편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또 사회 심리적인,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비용 편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들어가는 디렉트한 그런 비용 편익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비용 편익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수선 유지비, 유지 관리비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순환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철도망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유지 수선비가 적게 드냐, 이것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 내구성도 봐야 되고, 한번 건설해 놓으면 얼마나 오래 가냐, 이러면 이제 광역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영구적으로 간다. 그러나 이제 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포장 수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또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비용 편익, 외부적인 비용 편익을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제 조건에서는 외부성은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지만, 비교 평가 선택할 때는 그것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외부적으로 가져오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건 이제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광역 철도망이 순환 고속도로보다 훨씬 외부적인 효과가 클 거예요. 예를 들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뭐 지하철역이 생기고 광역철도역이 생기고 이러면 집값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고속도로가 뭐 생긴다고 해서 그 인근에 뭐 많이 오르고 이러는 건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형적인 무형적인 유형적인 편익 같은 거, 예를 들면 무슨 유형적인 것은 이제 서로 경제적인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이제 무슨 고용 창출이랄지
하여튼 산업 연구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볼 때 이제 무용적이 또 많단 말이죠. 인텐지블한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하는데는 반영 안 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비용 편익을 측정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로 뭐, 짧으면 5년이고, 어지간하면 10년이잖아요. 10년. 좀 더 길면 뭐 20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10년짜리 이렇게 본 데는 10년 정도의 비용 편익을 측정하려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 다음에 공공사업은, 시장에서 그래야 하는 그런, 그거 다르게, 가격이 이제 뭐 시장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 가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통행료 정도, 그 다음에 KTX 요금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 가격, 뭐 고속버스 요금, 이런 걸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하다 보니까, 이런 잠재 가격을 추정하는 절차. 일단은 상품 가격을 추정하는 거죠. 추정, 프로젝션, 상품 가격, 뭐 KTX를 개통했다. 그럼 서울, 부산 요금 얼마나 할까? 이건 사실 건설 비용으로 칠 때는 워낙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서울, 부산 편도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한 20만 원 정도, 왕복하려면 한 40만 원 정도 받아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것 시장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고속버스 요금하고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채권으로 발행하자 이렇게 해서 채권을 이제 시중에 팔죠. 10년 만기, 뭐 20년 만기 채권으로 시장에 주식시장에 채권 시장에 내놓고 파는데 안 팔린다. 이러면 이제 서울시 지하철 채권처럼 이제 의무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승용차를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서울시 지하철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의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차를 사는 사람은 KTX 채권을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상품 가격의 추정, 가격을 일단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내수 국내에서 조달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레일 수입한 들어간 이제 철강 제품 같은 거 다 수입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원가를 환산할 때 이런 환율 계산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뭐 부품이랄지 이런 것들 외국에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잠재 환율과 공정 환율을 이제 공식적인 환율을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 가격을 추정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돈을 얼마씩 주냐. 그럼 이때 임금은 시중 임금 수준에 맞추어서 뭐 최저임금 이런 거 이제 고려해갖고 잠재 임금을 주는 거죠. 노동의 기회비용까지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공공사업에 투입이 안 되고 이제 일반적인 일을 할 때 이제 받는 임금이 얼마냐, 요 수준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노동 가격을 추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시간과 생명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시간이 이게 얼마나 소요되냐. 그럼 시간이 얼마나 더 지체되고 예정보다 얼마나 더 늦어지냐. 이럴 경우 이제 뭐 제 시간에 이렇게 완공을 못하면 또 부담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위험 부담이 많아가지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막 사람들이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빈발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다 이제 비용에 반영이 돼야 돼요. 비용에. 그때 이제 이게 가능하면 하여튼 극소화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산재가 발생한 다음에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 환경 가치도 고려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 예비 타당성 이런 거 할 때 이제 환경 가치를 많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나온 것이 역시 이제 광역 철도망이 역시 환경 훼손을 가장 적게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죠. 소음, 진동,
그다음에 무슨 뭐 자연 녹지 훼손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 훨씬 너무 많이 드는 거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많이 훼손이 되고 뭐 이런,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는 또한 그 대기오염, 그다음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GTX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가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할인율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할인율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워낙 장기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 편익을 합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총비용 총편익을 산출할 때, 그래서 그냥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그 화폐가치, 순 화폐가치를 반영한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합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그때 이제 쓰는 바로 그 디플레이트 같은 그런 이게 바로 할인율, 우리가 막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되는 거죠.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 할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예를 들면 뭐 10억하고 현재 10억은 가치가 다르죠. 미래의 10억은 현재 가치를 할 때는 할인을 해야 돼요, 그죠? 좀 깎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들었던 10억은 할증을 해야 되겠죠, 할증. 좀 늘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율을 이제 할인율, 그러니까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할인율이 될 거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할인율이 되겠죠. 자, 그 할인율을 하는 것은 이제 정의를 해보면,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이자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선호, 프리퍼런스. 사람들은 현재를 선호하거든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현재죠, 현재. 현재가 중요해서 모든 가치를 이제 현재의 가치로 이제 환산하는 거고,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이자율이다. 이게 바로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순현재 가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이제 읽어봐요. NPV란 말을 씁니다. Net Present Value다. 이는 말 그대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 편익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 편익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 비용을 차감한 금액. 요게 순현재 가치죠. 순현재 가치. 순현재가, 이거를 우리는 NPV다, 이렇게 말, NPV라고 해서. NPV다, 이런 말씀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자, 이게 나오면서 Internal Rate of Return. 이건 IRR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총 편익과 총 비용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걸 0으로 만들 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어요. 그 할인율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할인율을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 편익을 계산할 때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 비용을 산출할 때도 이제 할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적용된 것을 이렇게 빼주면 그게 바로 이제 순현재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현재 가치가 0으로 될 때 그 R, 그 할인율이 얼마냐? 그 할인율이 바로 우리는 IRR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바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꼭 필요한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시장 이자율하고 사회적 할인율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민간 시장 이자율은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들 사이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기업들마다 서로 이제 뭐 자금을 서로 이제 뭐 대여해주고 뭐 이렇게 할 때 계약을 하겠죠. 그런 것은 이제 순전히 계약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는 거지만, 사회적 할인율은 이제 통념상 합의된 그런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결정하는 표준 이자율 같은 거죠. 표준 이자율은 이제 이게 사회적 할인율이 되는 거죠. 거기 토대로 해서 이제 시중은행들이 예대 이자율을 정하죠.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이자율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의 기회비용, 민간 자본이 뭐랄까 정부에서 이제 쓸 때와 민간에서 쓸 때 그 기회비용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책에서는 제 3절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또 이제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면은 누가 이제 요점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한번 스크랩 해본 겁니다. 한번 참조를 하면 좋겠고요. 이것도 비용 편익과 비용의 BC 레이쇼를 구하는 방법. 자, 이거 MPB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5가지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첫째는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항상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서 항상 인플레이션 효과를 봐야 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할인율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할인율을 잘 정확하게 이제 반영을 시키면 모든 화폐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이 되니까 이 인플레이션 효과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인율도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민간 이자율하고 사회적 할인율하고 또 민간 자본의 기회비용 요걸 다 고려해서 이제 할인율 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두 번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봐야 돼요. 비용 편익 분석하면 단순히 그냥 비율이 아까 말한 것은 총편이 큰 대안이 제일 우선시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비용 편익과 비용의 비율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기준이 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다면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입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되고 소득 재분배에 어떤 효과가 올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광역 철도망하고 순환 고속도로를 어떤 게 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더 많이 줄까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지하 깊숙이 이제 하는 그런 광역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기술로 되다 보니까 뭐랄까 좀 고급 인력에 대한 그런 고용 효과는 창출이 되어 있죠. 고용 효과가 있겠지만 뭐랄까 막 그 하급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 재분배 효과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총편익 효용, 그죠? 효용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거지만, 효용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효과, 사회심적 효과, 이런 것까지 볼 때는, 어쨌거나 총 효용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후생경제학적으로, 그래서 이 총편익을 우리가 우선시 하면서도, 사회적 가중치를 좀 적용시켜줘서, 소셜 웨이트를 좀 적용시켜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환경 영향, 교통 영향, 그 다음에 뭐, 인명, 생명에 대한 중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사회 지표의 어떤, 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좀 적용을 해서, 비용은 그 반영을 할 수 없겠으나 편익을 계산할 때 이 사회적 가중치를 조금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지금 말한 것처럼 고용 효과죠. 워낙 그 대규모 공공사업에 일단은 시간적으로도 5년 10년 걸리지만 규모도 뭐 최소 뭐 그죠 몇 조, 뭐 2조 3조 최소 몇 조가 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바로 고용 효과죠. 여기서 우리는 말할 때 공공사업의 파급 효과, 이걸 말하면 승수 효과라는, 승수 효과라는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가운데 고용 효과를 정확히 이제 추정을 해서 이것을 편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사실 사회적 지표가 아니고 경제 지표거든요. 노동경제학적인 지표니까 충분히 이제 그 편익에 다 이게 반영이 되지만 이런 고용 효과를 정확하게 이제 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위험과 불확실성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워낙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이 또 초과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해갖고 민간 자본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어떤 변화가 생겨갖고 또 투자를 못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민간에서 하는 그 영업 행위하고 다르죠. 민간 영업 행위는 자치에서 다 해결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비비를 반영해야 돼요. 정부 예산을 예를 들면 뭐 2조를 편성하면 뭐 예비비로 뭐 한 20%, 한 4천억 정도를 더 이제 반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나 민간 자본이 뭐 그만큼 비면 다시 메꿀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또 안 되면 또 예를 들면 뭐 채권으로도 할 수 있는 하니까 하여튼 예비비를 이제 그 정부 예산에서 우리가 벌써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정부 지출 예산제도 얘기할 때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게 이제 뭐랄까 단연간 사업 2월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예비비가 필요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민감도 분석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민감도 분석은 비용과 편익 사이에 서로 이제 서로 상관 어떤 계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그 비용이 편익에 또는 편익이 비용에 영향을 많이 주고 덜 주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사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미세 조정할 수 있거든요. 사업이 5년 가고 10년 가고 할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뭐 앞당길 수 있고 조금 늦출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 굉장히 이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계량적인 그런 회귀 분석 같은 그런 기법이 필요해요. 회귀 분석. 당장 볼 때는 뭐 비용과 편익 사이에 그냥 단순 회귀 분석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비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변수,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 투자 비용이 있지만 또 민자 유치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익 같은 경우에도 순전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뭐 고용 효과 같은 경우도 있고 무슨 환경이랄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이 아니라 다중 회귀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사실 복잡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업공학이나 그 다음에 뭐 경영, OR, 오퍼레이션스 리서치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비용 편익 분석은 상당히 통계학적인 그런, 그리고 관리과학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책에 나온 내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좀 많이 검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교재를 통해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던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적정분배 지출 측면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수입 측면의 그 방법론을 공부할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 3주 동안은 수입 지출 양쪽에 이제 균형 있게 같이 보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